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맑은 동심을 안고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영유아들이 가혹행위를 당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특히 올해 들어 자주 발생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죠. 이에 안심보육이 우리 사회의 커다란 과제로 떠올랐고 우리 국회도 연초부터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주 그 입법 성과가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안심보육을 위해 달려온 그간의 국회 노력과 성과를 오늘 입법전망대에서 점검해 봅니다. 연초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그리고 잇따라 발생한 유사 사건들. 지난 4월에는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2세 여자아이가 사망한 사건까지. 계속되는 보육시설 내 사고들. 혹시나 우리 아이도 뭔가 선생님하고 원장님한테 뭔가 당하지 않았을까? 교육자로서 있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어린이집은 운영이 돼도 안 되고 근무하시는 여건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보조 선생님이라던가 인력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보육시설 내 가혹행위 및 안전사고 문제. 그로 인해 화두로 떠오른 어린이집 CCTV 의무화와 안심보육. 그간의 성과와 남은 과제를 살펴봅니다. 지난 1월 점심 식사 후 김치를 남겼다는 이유로 4살 배기 원아를 폭행한 어린이집 교사. 이는 큰 파장을 일으키며 CCTV 의무화 논의를 촉발한 계기가 됐는데요.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의 발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가는 일이. 이후에도 어린이집 폭행, 가혹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2008년 이후 아동학대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해 무상보육이 시작된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는데요. 이에 CCTV 의무화를 비롯한 영유아 보육법 개정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보육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아동학대 근절 당정 대책이 발표됐고 야당 역시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보육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편을 위한 대안을 준비해왔는데요. 그 핵심 논의 내용은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의무화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아동보호와 교사 인권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했는데요. 특히 올 초에 송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이른바 풀스윙 어린이 학대 사건이 있었었죠. 그것을 계기로 어린이 학대를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 방법으로서 CCTV 설치가 굉장히 크게 고려되었고 그와 관련된 입법이 발의가 됐었는데 어린이 보호의 필요성과 또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 교사의 어떤 프라이버시권이라든가 근로권 이것들이 충돌하는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더 어린이를 좀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는 그런 강력한 여론이 있었고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지난 4월 30일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는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그 자세한 내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4월 30일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위원회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성안된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폐쇄해로 텔레비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CCTV 설치 의무뿐 아니라 아동학대 근절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을 개정시켜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찬성으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기록된 동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이제 인천에서 발생을 하고 그것이 TV를 통해서
그 CCTV의 내용이 전 국민이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했고 특히 학부모들이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실은 또 그 CCTV를 설치를 의무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논란도 있긴 했지만 뭐 예방 차원에서 CCTV 설치를 이제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좀 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보육 교사들의 이런 경무 환경이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덜어줄 수 있는 그 보조교사와 대처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같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논의가 시작이 된 거는 물론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안 좋은 사건 때문에 그렇긴 했지만 전반적인 문제를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법 개정이 촉발된 계기가 가혹행위였던 만큼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CCTV 설치 관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60일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한편 CCTV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논의 시작 시점부터 지속돼온 보육교사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은 무엇이 포함됐을까? 영상 정보에 있어서는 열람 금지 조항을 그 목적 외에는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학부모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그 복지부의 어떤 영에 따라서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사상의 목적이 있을 때,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어쨌든 열람을 어쨌든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을 해서 목적 외에 열람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보육 교사들의 어떤 인권 침해 부분은 요소가 될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제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된 CCTV 열람이 가능한 경우는 공공기관이 영유아의 안전 업무 수행을 위해 요청을 해올 때, 그리고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보육 관련 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이번 법안 통과 이전에 특히 논의가 길어졌던 부분은 바로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개정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포함한 CCTV 설치 관련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 밖에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달라지는 점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CCTV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길어진 이유 중 하나는 네트워크 카메라 때문이었는데요. 네트워크 카메라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전송하는 장치로 CCTV는 사건이 발생한 뒤 요청해야만 볼 수 있지만 네트워크 카메라는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올해 1월 기준 전체 어린이집 중 21%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 중 CCTV가 94%, 네트워크 카메라는 6%였습니다. 당초 영유아법 개정안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그동안 여당은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비용 문제 등을 우려해 네트워크 카메라도 인정하자는 의견이었지만 야당은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더 크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그 네트워크 TV를 설치하는 것에 관련해 가지고 여야 간에 굉장히 이론이 있었죠. 여당은 설치해야 된다. 야당 입장에서는 그것은 어렵다라고 그 얘기를 했었었는데 약간 이번에는 한마디로 그 CCTV 대신에 네트워크 TV를 설치할 수 있대 대신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 그 영유아 보육법이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는 규율을 받도록 해서 어린이집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되면은 이 네트워크 TV도 설치할 수 있대 대신에 그 설치에 따르는 비용은 그 어린이집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그 여야 간의 그 간사들 간에 절충적인 그 어떤 합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즉 통과된 법률에
학부모와 보육교사 전원이 동의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비용은 보육시설에서 부담합니다. 올해 벌어졌던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육교사들이 처해 있는 실질적인 급여 수준이 매우 낮습니다. 10시간 근무에 월 한 140만 원 정도, 사회 서비스 분야 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인데 만 5세 반의 경우에는 교사 한 명이 20명을 보고 있거든요. 교사의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보조교사를 파견한다든지 비담임 교사를 더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줄여나가야 되는데, 또는 아동의 수를 줄이는 경우에는 그만큼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는 형태, 그런 제도나 예산의 조치가 없으면 운영 주체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보육이나 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서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는 어린이집에 보조교사가 배치되고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가 이를 대신하게 됩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재난 대비 안전, 인성 함양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운영 자격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자격이 정지됩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영유아 보육법. 하지만 여전히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교육의 질에 대한 과제는 남아있는데요. 지금은 보육이 거의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에 맡겨있기 때문에 원장들은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돈을 절약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이제 경험 있는 좋은 교사들을 쓰기보다는 이제 경험이 없는 교사들을 선호하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보육의 공공성이 제대로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보육이 좀 더 질 좋은 보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이 지금보다 높아져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고 또 교사들의 처우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야만 이제 제대로 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개정으로 마련된 안심보육의 틀 안에서 아이들과 교사, 부모들이 행복한 신뢰의 보육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안심보육이 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어떤 감시, 이것으로는 사실 해결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에서 일하는 보육교사가 사실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의 어떤 처우가 확실하게 8시간 근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 되는 부분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너무 이제 보육시설을 국가 책임 보육이라고 했지만 그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95%에 이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을 최소한 30%까지 좀 늘리는 형태가 돼야 어떤 국가 책임 보육이면서 안심 보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육의 좀 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참 어렵게 영유아 보육법이 통과가 돼서 참으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린이에 대한, 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과 어떤 관심의 계기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영유아 보육법 통과가 아동 학대를 정말 해결하는 그런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말씀에 어린이 한 명을 제대로 키우려면 적어도 동네 어른 10분 이상의 보호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모두가 함께 이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다시는 아픈 그런 그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고 또 부족한 게 없는지 그걸 보완하는 노력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펼쳐나갔으면 합니다. 2012년 어린이집 무상교육이 시작된 이후에 더욱 많은 아이들이 보육시설에서 돌봄을 받고 있지만 보육의 질에 대한 논란은 끝없이 이어져 왔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치열한 논의 끝에 통과된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 CCTV 설치 의무화를 포함한 이번 법 개정이 학부모와 교사들,
교사들과 아이들 간의 신뢰를 해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또한 만전을 기해할 것입니다. 통과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성공적인 시행과 이로 인해 변화될 보육 환경, 그리고 가정과 아이들의 행복을 기대해 봅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어버이날이 돌아오고 있지만 공경이 아닌 학대를 받고 있는 노인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9년) 6천여 건이던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3년 만여 건을 넘어섰는데요. 80대 노인을 마구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모를 살해하는 폐륜 범죄가 서울에서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학대를 넘어서 강도, 살해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 조사나 피해자 보호 등의 대책은 미흡한 상황. 이에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범죄자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또 노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 관리 등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 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민제안제도. 생활 밀착형 행정이 가능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안 발굴과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져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국민제안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실시하도록 하고,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 행정에 적용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채택 제안자 등에 대해 포상을 하거나 부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중개하는 부가통신 사업자 벤사. 벤사는 카드사의 지급결제 업무나 가맹점 모집, 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 과정에서 벤사가 유리한 계약을 위해 대형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해 결국 이러한 비용이 영세한 소상공인 가맹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 전용 벤사를 설립해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고, 지정 시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다 멈춰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달 광주의 한 백화점에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연기가 나 천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기 관련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철저한 안전검사와 관리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국민안전처 장관은 안전관리 기술자가 자체 점검을 거짓으로 실시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 수행을 정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소개해드린 법안 중에서도 노인학대 방지 법안이 눈길을 끄는데요. 가해자 대부분이 가족이라 신고조차 꺼리는 어르신들이 많은 만큼 주변의 관심이 더욱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이 있다면 주저없이 전화 1577-1389 또는 129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고 싶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위급한 상황이면 누구나 가장 먼저 112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음성 통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참 난감합니다. 이럴 때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112 긴급신고 앱인데요. 어떤 서비스인지 화면을 만나보시죠. 112 긴급신고 앱 서비스는 GPS를 이용해 정확한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돕는데요. 음성 전화가 불가능한 위급 상황에서 버튼 하나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성과 미성년자라면 누구나 스마트폰에서 112 긴급신고 앱을 다운받은 후 사용 가능합니다. 시민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빨리 출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찰인데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대기하는 곳이 바로 112 상황실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강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바빠 보이시는데 네. 이곳에서는 주로 어떤 신고가 좀 많이 들어오나요? 주로 이제 범죄 신고는 약 한 20% 정도 되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생활 불편 신고가 많죠. 그리고 여성들이나 아동들, 청소년들이 주로 설정한 긴급 SOS 문자 앱으로도 신고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신고를 하면 1분 1초가 되게 위급하잖아요. 근데 출동을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경찰청에서 개발한 이 112 긴급 신고 앱 경우에 접수가 되면 해당 관할하는 지구대에도 같은 화면이 현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출동하는 경찰 순찰차의 내비게이션이나 PDA도 똑같은 화면이 되거든요. 출동하는 경찰관이 그 위치를 보고서 출동하는 거예요. 112 긴급신고 앱은 경찰청이 위급 상황 시 버튼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위치와 정보를 알릴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인데요. SOS 건입니다. 빨리 출동하세요. 근데 사실 전화로도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112 긴급신고 앱을 만든 이유가 있을까요? 납치가 돼서 그 112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혹은 뭐 신고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갖다 설명을 하지 못해서 결국 그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고자 긴급 신고 앱을 개발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원의 한 등산로에서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모텔에서 10대 여중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12 긴급신고 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인 만큼 여성과 20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112 긴급신고 앱만의 장점이 있을까요? 다운만 받아서 앱에 깔게 되면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GPS를 이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112 긴급신고 앱을 설치할 수 있다는 말인데요. 제가 직접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112 긴급신고 앱을 찾으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위급 시 이용하는 만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은데요. 설치 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전화를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사용에도 동의를 한 후에 112 긴급신고 시 전송될 정보를 기입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사진도 넣어야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넣으셔야 됩니다. 좀 예쁘게 찍어야겠네요? 아, 그러시면 못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신고하면 안 오시는 거예요? 출동 시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찍어야 하는데요. 이 정보가 신고 시 경찰에게 전송되는 거죠. 위급 시 긴급 문자 신고를 3초 이상 눌러주면 자동 신고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다 설치가 됐는데요. 그런데 경장님, 이게 잘 설치가 됐는지, 실제로 상황에서 실행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보시면 테스트 신고라는 기능이 있어서 신고 작동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급박한 상황에서 앱 실행이 어려울 경우 음성 버튼을 3초 이상 눌러도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혹시 이 신고하는 거 말고도 또 다른 기능들이 있나요? 네, 안에 들어가 보시면 페이크 콜이라고 이제 밤길에 무서우실 때 전화가 누군가에게 와서 전화하는 것 같은, 하지만 실제로는 통하고 있지 않은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즉, 마치 전화가 걸려온 것처럼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이 112 긴급신고 앱을 이용하면 위치가 어떻게 파악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서구 내발산 인근의 한적한 공원에서 긴급신고 앱으로 직접 신고를 해봤는데요. 과연 저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신고를 하자마자 기입한 정보가 112 상황실에 고스란히 전송되는데요. 내발산동 598-2 SOS 건입니다. 빨리 출동하세요. 긴급출동건입니다. 동시에 내가 있는 곳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도 같은 정보가 전달됩니다. 알겠습니다. 출동하겠습니다. 해당 경찰 지구대가 신속하게 출동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정보를 계속 공유하는데요. 대상자는 50인 여성이 있고요. 위치가 강저 구빈 주차장 인근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경찰은 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출동한 지 10분도 안 돼 경찰은 GPS가 알려준 곳에 도착했는데요. 또 여자분 아니신가요?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이지빈 씨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정말 빨리 오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112 긴급신고 앱을 이용하시면은 그 가입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GPS에 연결돼서 저희가 빠르게 추적할 수 있어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이 신고 앱을 이용할 때 경찰관이 보다 빠르게 저를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사전에 본인이 자주 가는 곳을 등록해 놓든지 항상 GPS를 켜놓으시면은 저희 경찰관이 언제든 빨리 와서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GPS를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위치에 대한 오차 범위도 15m 내외로 보다 정확해졌는데요. 허위로 신고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버튼으로 눌러서 들어가는 신고도 정상 전화 신고와 똑같이 접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신고가 될 경우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수를 해서 눌렀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실수였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범죄의 예방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12 긴급신고 앱 서비스로 위급 상황 시 경찰이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주길 기대합니다. 야근이나 회식 등의 이유로 밤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은 직장 여성이라면 112 긴급신고 서비스 꼭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사용자 정보는 신고 시에 출동하는 경찰에게 전송되는 정보인 만큼 정확해야 합니다. 특히 사진의 경우에는 포토샵이나 효과 없이 입력해야만 도움이 된다는 점도 꼭 명심하시고요. 또한 서울, 경기,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스카우트 대원이 밤길을 동행해주는 안심 귀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이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